자, 그러면 앞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연결했던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자산의 합계가 뭐냐? 250이다 하고 앞에 나왔어요. 부채 합계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100이다. 그럼 150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자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자본 속에서 150억이 현재 자본 캐피탈이 되는데 순이익이 80억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초자본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원래 기초자본은 바로 뭐가 됩니까? 순이익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순이익 80억을 빼라 이거죠. 그리고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배당금 지급은 뭐가 됩니까? 빠져나갔으니까 오히려 더해줘야 되니까 기초는 얼마 시작을 했죠? 90억을 시작했는데 80억이 들어와가지고 170이 되는데 배당금 20억을 줘서 150이 기말의 자본이다. 이 말의 이야기는 바로 기말 자본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묻는 거는 뭐가 되느냐? 그럼 기초 자본을 묻고 있다. 이런 얘기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리뷰해봤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 하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갖다 우리가 한번 풀어줌으로 해서 바로 여러분들 88번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갖다 우리가 대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며 바로 추가적인 부위에서 자산이 250이 기말입니다. 부채가 뭐가 되느냐 그럼 기말이죠. 그럼 기말의 자본은 150인데 원래 기초는 얼마냐를 묻기 때문에 150억 속에서 이미 순이익이 80억 났다는 건 바로 기초의 자본에다가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기말에서는. 배당이 됐다면 빠져나가는데 이건 더해줘라. 그래서 원래 기초는 90이었는데 90 속에서 80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더했을 거다 이거죠. 순이익이 났으니까 난 20만큼 배당을 줘가지고 얼마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150억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로 연결을 갖다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요까지 8문제가 바로 회계 문제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회계 문제는 이와 같이 문제 자체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바로 흐름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9번으로 넘어가서 89번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89번 내용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89번은 바로 포트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비용 우위의 전략을 설명하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 교수인 포틀러는 바로 비용 우위를 가지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잠깐 내용을 갖다 살펴본다면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이클 포터는 바로 여러분 경쟁 전략의 3가지를 이야기를 했다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본 수업할 때 제가 설명했던 부위가 되죠. 그럼 맨 먼저 뭐가 되느냐 비용의 우위다 그런 말이 됩니다. 비용의 우위란 말은 코스트가 어디 되느냐 낮은 쪽. 코스트가 낮음으로 해서 이익을 갖다 우리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용이 낮은 방향으로 가자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가 되죠. 그 다음에 차별화다 그럴 때 차별화는 바로 고급을 갖다가 얘기하며 바로 고품격의 높은 가격을 만들어서 비싼 가격을 제대로 받자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집중화는 여러분 잘 아는 틈새 전략을 얘기한다 해서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의 3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는 비용 우위의 전략이다. 그럴 때 비용을 낮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잘 알지만 첫째는 규모경제. 이 금융경제는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단가를 낮춰준다는 이야기. 시설이 어디에 되느냐 정비될 때까지는 최대한 뭐가 되느냐 효율을 확대해 줌으로써 바로 어디에 됩니까? 학습 효과인 경험 효과인 학습 효과를 갖다 높인다. 뭐 이런 얘기가 돼서 바로 대량 생산을 통하여 바로 단가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럼 저단가로 낮추자 하는 얘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규모경제를 얘기하는 얘기가 되고 경험 곡선은 여러분 잘 알지만 어디에서 마케팅 활동에서 나오는 이야기로서 만약에 삼성 물건을 써보고 난 다음에 삼성의 물건이 좋다라고 판정이 되면 다음에 삼성 핸드폰이 좋더라. 그러면 냉장고를 살 때도 삼성 냉장고 사는데 빠른 속도로 결정이 되는 게 경험곡선. 이거 마케팅에 나오죠. 학습 효과는 교육학에서 나옵니다. 바로 경영학을 한 바퀴 뛸 때는 5개월 걸리지만 2바퀴 뛸 때는
3개월, 세 바퀴 뛸 때는 1개월 이렇게 급속적으로 얘들은 그럼 바로 나타난다. 그래서 규모 경제 효과, 경험의 효과, 그 다음에 학습의 효과 다 비용 우위의 전략에 속하는 이야기가 된다 그랬죠. 다음 투입 요소의 비용을 갖다 얘기하고 생산 설비를 활용하고 인터넷을 갖다 이용해가 비용 절감을 가져오고 생산 공정과 제품에 대하여 개선을 하고 효율을 갖다 정대한다 하는 이 7가지를 갖다 우리는 비용에 뭐가 되느냐 우위 전략이라고 말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두 번째는 차별화 우위 전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제품이나 질에서 애프터 서비스 측면에서 뛰어나고 독특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고품격, 차별화는 고품격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쉽게 얘기하여 비싸게 파는 거. 품격을 높여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격의 우위, 가격의 우위를 가져오자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거죠. 가격을 제대로 받자. 그리고 이런 유형의 차별화는 무형화 차별화도 구분할 수 있다. 형태 있는 쪽에서 형태가 없는 바로 무형 쪽에서 두 가지가 있다. 근데 가치 분석을 통하여 가치 사설의 요소에서 각각 보면 디자인이나 구매나 조립과 생산과 영역과 마케팅 사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때 경쟁 우위를 갖다가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무형과 유형을 적절하게 섞어주는 것으로서 바로 차별화의 가격 전략으로 고품격으로서 가격을 갖다가 많이 받는 쪽으로 흘러가자는 얘기를 만족시킨다 하는 게 바로 포트의 바로 차별화 우위 전략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내용 속에서 보면 집중화 전략이다. 그런데 제품의 폭을 좁혀서 세분 시장을 집중하자 하는 이야기가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집중화 전략이라는 이야기는 하나의 어떤 시야를 바로 가지고 뭐가 되느냐 차별화하되 집중함으로 해서 뭐가 됩니까? 비용의 우위의 집중화 전략을 갖다 취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선택을 갖다 세분화된 폭을 갖다 세분화해서 일종의 뭐가 됩니까? 이런 넓은 시장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갈 시장을 갖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한정해서 이 제한된 속에 소위 차별화 전략을 갖다 한다. 틈새를 갖다 우리가 누린다는 얘기가 되죠. 전체보다는 틈새를 갖다가 잡겠다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비용의 집중화 전략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래서 포트의 내용 속에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포트가 말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비용 우위 전략, 차별화 우위 전략,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 바로 집중화 전략 세 가지를 갖다가 포트가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냐 비용 우위의 전략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비용 우위의 전략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물었죠.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은 바로 비용 우위의 전략을 실행한 그 7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7가지 규모 경제, 경험에 대한 효과, 투입의 비용 요소, 생산 시설 활용, 인터넷 활용한 거, 생산 공정 제품 디자인 개선, 조직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다 비용 우위의 전략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썼죠. 그럼 이제 우리가 내용 속에서 보면 제품 품질을 차별화하고 효율적 시설을 갖다가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들었냐 그러면 간접 효율적인 통제를 하고 경영 곡선에 대한 원가를 감소시키고 또 비용이 산 쪽에 가서 생산을 하자 하는 얘기까지가 나왔죠. 그럼 여기에 비용 우위의 전략을 갖다 실행하는 방법이 아닌 거 그랬죠. 그러니까 제품 품질의 차별화는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바로 아까 얘기했던 비용 우위의 전략 속에는 들어가지 않고 품질에 대하여 차별하다 그런 이야기는 품질에 대한 차별화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두 번째 나오는 차별화 전략에 속하는 거지 비용 우위의 전략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하는 바로 품질에 대한 차별화를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7가지 비용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에 들어가는 거지 비용 우위의 전략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라는 구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집중화 전략. 틈새를 갖다가 뚫고 가는 집중화 전략 이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해줘야서 비용의 우위, 차별화 우위 그리고 아까 말하던 뭐가 되느냐 집중화 전략 이 세 가지를 제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생각하며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 이야기 90번에 소비자의 관여도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관여도는 여러분 잘 알지만 제품에 대하여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관여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마케팅 속에서 얘기할 때 관여도란 말을 갖다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관여도는 제품에 대하여 관심의 여부를 갖다 얘기하는 게 관여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관여도가 크냐, 관여도가 낮느냐, 이쪽 큰 쪽과 낮은 쪽을 갖다 우리가 구분한다는 얘기를 갖다 썼죠. 관여도는 얼마만큼 제품에 대하여 관심을 갖다 가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관여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관심에 대하여 상당히 품질이 어야 되느냐, 관심이 많다, 관심이 적다 이런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품질의 차이가 QC가 크다 하는 이야기와 품질의 차이가 작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품질 간 차이가 크다, 품질 간 차이가 작다 하는 네 가지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아마 본수업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는 자동차처럼 뭐가 됩니까? 굉장히, 또는 자동차나 집처럼 관여도도 높고 품질의 차이도 엄청 큰 이야기를 갖다 여기 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 여기는 용산전자상가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용산전자상가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는 품질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지만 관심의 정도는 높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다양성 추구를 갖다 얘기했죠. 예를 들어 과자를 매일 넣어야 되느냐 바꿔 먹으며 품질의 차이는 어떠냐 그러면 인정되지만, 그 다음 관여도는 별로 낮죠. 우리가 관여도에 대해서는 여기는 낮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여기는 일상적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생필품을 갖다 얘기하는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봐주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관여도는 높다,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집 같은 거는 우리가 하나 살 때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는데 관여도가 매우 높죠. 그 다음에 제품의 구매가 중요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관여도가 높아진다. 그렇죠? 구매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각된 위험이 높을수록 관여도는 높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관여도가 높을수록 소비하는 사람에게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려 한다. 그렇죠? 여기에 자동차나 또는 우리가 봤을 때 관심이 많은 용산전자상간에서 뭐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전자제품을 갖다 우리가 구입한다 이럴 때는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을 갖다 우리가 본다면은 다양성 추구의 구매 행동은 관여도에 높을 때 나타난다. 관여도가 낮을 때죠. 다양성 추구. 관여도가 낮은 쪽을 갖다 얘기한다. 다양성이나 생필품의 경우는 관여도가 낮은 쪽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관여도가 높은 쪽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4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지 부조화 감소는 구매 행동의 관여도가 높을 때 있다. 그렇죠? 인지 부조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걸 갖다가 어야 되느냐 그럼 인지 부조화라고 얘기하는데, 알면서 뻔히 어야 됩니까? 행동하는 거. 이게 인지 부조화란 말이야.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면 몸에 나쁘다 그러는 건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도 꾸역꾸역 담배를 피운다면 인지부조화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갖다 줄이면 뭐가 되죠? 인지부조화 현상이란 말을 갖다 이어줍니다. 그러나 인지부조화 이론 또는 현상이란 말은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지부조화 자체는 수정하지 않는 것,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다르다는 쪽일 때, 그리고 여기는 인지부조화 감소가 되려면 관여도가 예되느냐 높을 때가 되죠. 인지부조화의 감소는 구매 행동은 관여도가 높을 때 나타난다. 아무래도 왜 됩니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어떻습니까? 관심이 많은 자동차라든가 용산전자상가 이런 관여도가 높은 경우는 인지부조화의 감소 현상을 나타내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다양성 추구를 갖다 할 때 구매행동 관여도가 높을 때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4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품의 수명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이 도입에서부터 사라질 때까지 과정을 갖다 우리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제품의 수명주기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제품의 수명주기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의 수명주기에서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등단해서 사라지는 데까지 과정을 갖다 우리가 쭉 이렇게 나타내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우리가 되죠. 도입기는 바로 소비자의 시용을 갖다가 시용 구매, 사용해보고 좋으면 서라 하는 거를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요 도입기 때는 반드시 어디 되죠? 시용 판매를 갖다 많이 해보죠. 사용해보고 좋으면 서라 이런 도 기회를 갖다가 많이 줘서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입기는 적자이나 이익이 나더라도 매우 낮다. 그렇죠?
이때는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이익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마이너스 영역이 나옵니다. 그러다 차츰차츰 올라가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맞는 말이죠. 이익이 낮다. 성장기에는 판매가 급속히 확대된다. 그렇죠. 성장기가 될 때는 판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 클라이막스가 되는 게 뭐가 되느냐? 성장기다. 이렇게 되죠. 성숙기는 조기 수용자에게 구매자의 시장 확대가 중요하다. 이 조기 수용자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초기에 제품이 나오자마자 사겠다라고 덤비는 사람을 조기 수용자라고 얘기하죠. 제품에 대하여 수용에 따라 조기 수용자란 말이 있고 초기 다수자, 그 다음 후기 다수자, 뭐 최종의 마지막 구입하는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수용자의 카테고리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때 조기 수용자 대상은 아니다. 왜? 도입기가 뭐가 되냐? 성숙기가 아니라 도입기. 도입기가 될 때 뭐냐? 그럼 조기 수용자를 갖다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지, 성숙기가 아니고 도입기 이야기라고 우리가 봐주면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때 아직까지 물건이 처음 도입될 때 어떠냐 하는 도입기에 오히려 조기 수용자를 갖다 자극을 주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재택기는 경쟁력이 약한 제품을 제거한다. 그렇죠. 철수 아니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수학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거, 별로 약하다 그럴 땐 철수하는 게 좋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철수기를 갖다 우리가 철수하는 게 좋겠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숙기가 아니라 바로 도입기에 조기 수용자를 갖다 자극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하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92번에 보면 마케팅 활동에서 푸시와 풀에 관한 전략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소비자의 의견을 갖다 최대한 받아주는 쪽이 풀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풀은 바로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냐? 항상 소비자에게 의견을 갖다 들어주는 쪽이 풀이다. 그러니까 바로 저합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이 되었다면 마케팅은 고압 전략을 갖다 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전까지는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됩니까? 풀 전략, 풀아웃 전략을 쓴다 이렇게 되었죠. 그러나 제품이 결정이 딱 되고 나서는 어디 되느냐? 바로 푸시인 전략을 펴야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푸시냐 풀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여기서 묻고 있는데 가만히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푸시인 전략은 생산자가 유통 경로를 통하여 소비자의 제품을 밀어넣는 형식이다. 그렇죠? 밀어넣는 고압이다. 맞다. 그 다음 풀은 생산자가 소비자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이야기다. 맞는 말이죠. 풀은 저압의 전략으로서 의회되는 소비자를 끌어안는 형태다. 맞죠? 세 번째, 풀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되면 소비자는 중간상에게 가서 자발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맞죠? 그 다음에 푸시 전략은 생산자가 중간상 대상으로 판매 촉진과 인적 판매 수단을 많이 한다. 그렇죠? 많이 밀어붙이 일종의 푸시는 고압의 전략으로서 중간상을 갖다 취급해서 가능하면 소비자에게 활동을 인적 판매를 많이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A기업이 소비자 대상으로 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의 점포에서 바로 A기업의 주문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이 유도는 풀이 되게 돼야죠. 푸시는 밀어붙이는 건데 점포에서 소비자가 주문을 하게끔 하는 것은 일종의 유인한다 이럴 때는 풀아웃 전략을 펴야 되기 때문에 5번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인이냐 풀아웃이냐 이거는 바로 상황에 맞춰서 제품을 갖다가 생산하기 전의 경우는 거의 어디에 되냐 풀 전략으로 나가고 제품이 일단 나와서 우리가 강납으로 밀고 나가는 걸 갖다가 바로 푸시인 전략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여기는 뭐냐 그러면 푸시보다는 풀로 펴서 소비자가 물건을 갖다 사게끔 소비자들이 점포에서 주문을 하도록 유인시키는 유인 전략이 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풀 전략이라는 얘기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5번이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3번의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보면 한 가지에 의해되느냐 그러면 한정된 제품을 깊이 취급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동정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제압하는 바로 소매의 형태. 여러분 도매와 소매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누구와 거래를 하느냐 이런데 소매는 최종의 소비자와의 거래. 최종의 소비자와의 거래는 무조건 뭐가 되냐? 소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도매는 바로 이 최종의 소비자 전의 모든 단계 거래는
도매라고 우리가 말하더라. 그래서 도매와 소매의 구분은 누구와 거래를 합니까?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죠. 최종의 소비자와의 거래를 할 때는 우리는 소매, 그 앞단계는 무조건 전단계는 도매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정된 제품이라는 말을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편의점이다. 그럴 때는 뭐 24시간 운영, 할인을 매대한다. 할인점. 카테고리 그러는 말이 이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카테고리 콜러를 얘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냐? 한정된 상품. 한정된 상품만 취급한다. 그리고 회원제, 슈퍼마켓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카테고리 킬러를 얘기하는데 그 카테고리 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는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 분야마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전문 특화를 갖다가 상품을 설치한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카테고리 킬러의 주요한 내용은 체인화를 통하여 현금 매입과 그 다음 대량 매입을 갖다 유도한다. 목표를 통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고객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계적인 고객 관리를 한다. 셀프 서비스와 같은 낮은 가격 등으로 어디든가 들 수 있다. 이래 돼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한국의 가전제품들,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럼 미국의 뭐가 되느냐 스포츠 용품점들, 그 다음 유럽의 뭐냐 그럼 다이 전문점, 이런 매장,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특수한 상품만을 분야별로 우리가 얘기해서 이러한 내용을 갖다 취하고 있는 카테고리 킬러라는 말을 갖다 쓰고 있다는 바로 시사성 있는 바로 소매상의 특수한 형태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느냐, 팔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카테고리 킬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고 바로 대량으로 소위 매입과 대량 매입해서 목표 고객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인 고객 관리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우리나라의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이런 바로 카테고리 킬러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94번에 들어가면 가격의 침투 전략. 가격의 침투 전략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초기에 가격을 갖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계에서 많은 소비자를 갖다 가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가 되느냐 초기에 바로 고가 정책과 정반대적 개념. 초기에 비싼 소위 소득이 높은 사람만 기준하며 비싸게 팔겠다라는 것과 반대적 개념. 바로 우리가 저가 정책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침투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가격 정책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제품의 출시에 빠른 시간 내 매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한다. 맞는 말이죠. 경쟁자 진입을 방지하고자 한다. 맞는 말이죠.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혁신 소비층. 혁신 소비층은 소비를 갖다 굉장히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많이 하고자 하는 사람을 갖다가 혁신 소비층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고가의 정책으로 밀고 나갈 수가 있다 이거죠. 비싸게 팔아도 이 사람들은 뭐냐 혁신 소비층. 물건이 새로 나오면 무조건 사고 싶어하는 이런 혁신 소비층을 대상으로 한다.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엉터리가 되는 거죠. 바로 여기는 고가 전략인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기 고가 전략에 속하는 초기 고가. 이 초기 고가 전략이 묵혀들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바로 3번이 되겠죠. 단위당 이익이 낮더라도 대량 판매를 통하여 총이익을 높인다. 많이 팔겠다는 얘기가 되죠. 대체적으로 소비자들의 가격이 민감할 때 가격이 민감하다는 말은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의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되죠. 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바로 수요가 확확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걸 갖다 얘기하는데 이때는 침투 저가격 정책을 갖다 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혁신층을 갖다 요구하는 이야기. 이 혁신층은 뭐가 됩니까? 물건이 새로 나왔을 때 사고 싶다는 어떤 욕망을 느끼는 혁신층. 여기는 초기 고가 전략이 맞기 때문에 3번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잘못된 거다 하는 이야기까지가 우리가 봤을 때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95번에 가면 소비재의 제품 유형에서 옳지 않는 걸 얘기하라. 자, 소비재는 우리가 사용해서 없어지는 걸 갖다 소비재라고 하며 소비재의 반대적 개념이 바로 여러분들 산업재라고 얘기하죠. 산업재는
재생산이 있을 수 있는 물건들, 이걸 갖다 우리는 바로 산업재라고 얘기하면, 소비재는 사용하면 없어지는 걸 갖다 소비재라고 불러준다 한 말이 됩니다. 그럼 편의품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죠? 물건을 갖다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편의품,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편의점에서 우리가 물건을 갖다고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전문점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맞는 말이죠. 설탕이나 화장지 같은 자주 구매되는 필수품은 편의점에 포함된다.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그 역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물건을 갖다 쉽게 살 수 있고 자주 사는 이야기는 바로 편의품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선매품의 경우는 소비자가 구매 계획과 정보 탐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다. 그렇죠. 선매라는 건 피아노라든가 선택해서 구하는 걸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정보 탐색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전문품의 경우는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지 않다가 아니라 없다. 바로 고객에 대한 브랜드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을 때 전문품의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되죠. 전문적인 지식. 이런 거는 브랜드 충성을 갖다가 높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5번이 바로 여러분 소비재 유형에서 맞지 않는 걸 갖다 얘기한다. 그래서 소비재에 대한 이야기. 그런 문제를 다양하게 지금 내며 우리 가맹거래사의 경우에는 마케팅 활동에 대하여 문제를 갖다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갖다 하나하나 다룰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해 줘야 되며, 가맹거래사가 되었을 때는 마케팅 활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갖다 우리는 바로 8개나 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6번으로 가면 소비재가 판매 촉진 수단이 아닌 거, 소비자의 판촉. 여러분, 소비자의 판촉은 백화점 바겐세일이나 할인이나 1+1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소비자 판매 수단이다. 판매 촉진. 판매 촉진을 위한 수단이 아닌 거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소비자에게 무료로 샘플을 갖다 공지한다. 이거 다 역시 판매 촉진을 위한 거죠. 제품의 구입 시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해 준다. 할인해 준 것도 역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판촉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제품의 구입 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상품을 준다. 역시 판매 촉진이죠. 자사의 제품 활용을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시연회를 갖는다. 이것도 역시 어디에 되느냐 판촉을 위한 이야기다 이거죠. 그럼 5번은 자사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 상인에게, 이 중간 상인에게 얘기하는 이야기, 영업 지원을 갖다 하는 것은 판촉 수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지원에 의한 일종의 중간상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돼. 판촉의 수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소비자를 갖다가 중심점으로 보는 거고, 중간상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지원은, 중간상의 지원은 판매 촉진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원이다. 그래서 대상을 우리는 판매 촉진의 대상은 소비자를 갖다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거지, 여기에 중간상을 갖다 얘기하는 내용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케팅의 분야의 8문제 역시 여러분이 봤을 때 만만하게 푸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마케팅 쪽 공부를 갖다 심도 있게, 그리고 원래대로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마케팅의 내용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다는 얘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8문제, 회계의 8문제가 끝나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재무관리, 가장 고민스러운 게 역시 재무관리죠. 재무관리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알지만 자본예산. 자본예산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럴 때 이 투자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익을 갖다 걷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5가지 기법에 의하여 확실성하의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보통 회사가 문을 오픈했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확실성하의 투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위험하의 투자,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나중 가면 옵션이나 선물처럼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불확실성화, 일종의 게임 이론이죠. 상충하의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투자에는 확실성하의 투자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뭐가 되느냐, 위험하의 투자다 하는 문제가 있고, 상충하의 투자다 하는 이야기, 3가지 관점이 뭐가 되느냐, 재무관리의 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재무관리에는 확실성하의 투자,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 확률이 100%일 때를 갖다 얘기합니다.
확률이 100%일 때를 갖다 얘기한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기법은 모두 몇 가지가 있느냐? 여러분들 잘 알지만 5가지가 있다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재무관리책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재무관리 속에서 우리가 확실성화의 투자라는 얘기를 갖다 가끔 많이 우리가 듣는데, 확실성화의 투자는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본다면 자본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며, 확실성화의 투자는 비교적 어떤 입장으로 우리가 얘기가 됐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재를 갖다 배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확실성화의 투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5가지 기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의사결정에서 회수기간법이다 하는 말을 배웠을 겁니다. 회수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어떠냐 하면 좋다. 근데 회수기간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래 대해서 이 회수기간법의 문제를 바로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할인회수기간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회계적 이익률법이다. 그럴 때는 수익성을 분석하는 건데, 자기가 토기에 투입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 얼마만큼 평균 수익이 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회계적, 잘못하면 회계니까 이거는 뭐 현대적 아니냐? 그러나 회계라도 장부의 근거하고 과거의 사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고전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는 얘기는 바로 연평균 수익에다가 연평균 투자액을 나눠서 수익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장부 근거다 하는 말을 여러분하고 배웠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순현재 가치법 NPV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현재 투자하는 금액과 그 다음에 미래에 얻을 돈을 현재 가치로 나눴을 때 현재로 놓고 아웃풋과 인풋을 비교하는 거, 가장 좋은 거 순현재 가치법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만약에 비율로 나타내면 PI다 이런 말을 쓰죠. PI는 분자 분모로, 바로 여기는 순현재 가치법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차감을 갖다 쓰는 방법이라면 분모와 분자에 놓고 따지는 게 PI다. 그러니까 1보다 크냐 적으냐를 우리가 이야기한다. 이게 있었고, 내부 수익률법은 IRR이라고 얘기하죠. 기업이 우리는 15% 이상의 투자만 하겠다. 그럼 15% 미만의 것은 모두 다 기각이 됩니다. 그러나 15% 이상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이걸 갖다 고르는 게 바로 여러분들 바로 내부 수익률법이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전체 5가지를 배웠는데 그 자본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고, 우리 교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들은 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하나 우리가 보죠. 순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바로 이게 C제로죠. 현금 유출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현재 가치를 차감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재 내가 100만원 투하를 하고 1년 후에 돈을 현재 가치로 땄을 때 110만원이라면 유출의 현재 가치, 이걸 갖다 우리가 빼면은 100만원 10만원만큼 이득이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순현재 가치법이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상호 베타 투자, 상호 베타는 2개 이상의 뭐가 되느냐, 바로 비교되는 투자를 갖다 할 때를 상호 베타적이죠. 가장 더 좋은 거, 절대적이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거, 이런 얘기가 될 때 상호 베타입니다.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이야기하기에 결과는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렇죠? 순현재 가치법은 현재 가치로 우리가 나타낼 때고, 수익률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IRR이라 그래서 수익률이 높나 낮느냐인데, 이 2가지는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내부 수익률을 이용할 때 상호 베타적 투자 안에서 최적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 수익안을 고른다. 단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가 되냐, 우리 회사는 15%는 최소한 거둬야 되는데, 예를 들어 12% 13%라면 13%가 채택되느냐, 이건 안 되죠. 바로 회사가 정한, 회사가 자기들이 생각한 내부 수익률 결정된 범위 중에서 더 최고로 높은 거,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상호 베타적인데, 여기는 무조건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이다. 자기들의 전제 조건인 회사가 전제하는 우리 회사는 최소한 15% 이상은 돼야 돼. 13%? 12%다. 그럼 13% 고르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15% 이상 중에 가장 큰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3번이 장목기였다.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수익 지수가 1보다 큰 투자는 순현재 가치는 0보다 크다. 맞는 거죠. 수익 지수가 1보다 크다는 말은
바로 분모와 분자를 나타냈고 차감을 나타내면 수면제 가치법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면 1보다 크다 맞는 거죠. 회수기간은 사용하는 하기에 간편하나 현금 흐름에 대한 화폐 시간 가치를 갖다가 반영하지 못한다 맞는 거죠. 이건 바로 단순한 회수기간 얼마 만에 원금이 돌아오느냐 이것만 따지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 못했다고. 여기는 바로 내부 수익률을 정할 때는 회사가 정한 내부 수익률 범주 내에서 그 중에서 우리 회사는 15% 이상이야. 그런데 15% 이하 속에서 최고 높은 걸 안 뽑는다 이거죠. 15% 이상 중에 가장 높은 거 이렇게 우리가 따져야 되기 때문에 3번이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내부 수익률은 기업이 정하는 목표 수익률을 범위에서 예를 들어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큰 투자 수익률을 골라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15%를 갖다 우리가 목표로 한다면 13% 12%가 되면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기각이 돼야 될 거다 이거죠. 그래 15% 이상 속에서 가장 큰 투자 요 바로 여기서 전제 조건이 내부 수익률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만족시키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그래서 우리가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보다 큰 투자안 중에 가장 큰 투자안을 갖다 골라야 된다 하는 전제 조건을 하나 더 이어야지 무조건 가장 큰 걸 고른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거기에서 내부 수익률이 정할 때는 우리 회사가 최소한 어떻게 되느냐 연간 수익률은 15% 이상의 범주에서 그럼 그 작은 거 15% 이하 쪽에서 아무리 커도 이거는 채택될 수가 없고 바로 기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97번의 3번의 문제를 한 번 더 여러분 심도 있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거다 하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98번 보죠. 이건 위험하의 투자다. 아까는 확실성하의 투자, 그러니까 5가지를 갖다 이야기를 했죠. 바로 여러분들 5가지는 바로 보통 회사를 세워놓고 확실한 경우 확률이 100%일 때 경우를 갖다 확실성하의 투자라고 하며 자본예산이라고 얘기를 했죠. 회수기간법이다. 회계적 이익률법이다. 순현재 가치법이다. 내부 수익률법이다. 그 다음에 순현재 가치법을 차로 하지 않고 분모 분자에 놓아가지고 1보다 크냐 적으냐를 얘기하는 수익성 지수법 PI라고 한다. 이 5가지가 바로 확실성하의 투자였죠. 근데 여기는 위험하의 투자를 묻고 있습니다. 현재 주당 10,0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이 수익률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그런 얘기가 되죠. 호황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20%다. 근데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40%가 되는 겁니다. 호황일 때 수익률은 20%, 확률은 40%다. 불황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5%인데 이때 확률은 얼마냐 40%다. 그 확률을 갖다 합하면 항상 확률은 뭐가 돼야 되죠? 합하면 10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수익률을 얘기하는 PI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냐 RI. RI는 바로 여러분들 I를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 바로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PI에다 RI를 곱하라. PI에다 RI를 곱하라. 그럼 이게 바로 PI에다 RI를 곱하고 PI에다 RI를 갖다 곱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PI에다 RI를 갖다 곱하면 이게 얼마냐 0.2에다가 0.4를 갖다 곱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0.05에다가 여기는 얼마냐 0.6을 곱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갖다 우리가 계산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요거는 얼마고 요거는 얼마냐 하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제 10,000원의 주당을 갖다 했으니까 10,000원에다 요걸 곱하고 10,000원에다 요걸 갖다 곱하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합계를 갖다 우리가 더하면 뭐가 되느냐 프로테이지 바로 기대 수익률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요거 하면 여러분 0.08이 되고 요거 하면 어떻게 되고요? 5, 6이 30이니까 0.03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합하면 0.11이 됩니다. 0.11은 11%다 하는 얘기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확률로 얘기할 때는 0.11이 되는데 프로테이지로 얘기하면 11%가 된다는 얘기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걸 갖다 위험하의 투자. 주식이나 채권을 갖다 우리가 투자할 때 위험하의 투자라고 얘기하죠. 아까 배웠던 바로 확실성하의 투자는 5가지. 우리가 잘 알지만 회수기간법,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순현재 가치법, 그 다음에 내부 IRR 내부 수익률법,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법 PI 하는 이야기를 5가지. 그 다음 위험하의 투자는 주식에 대하여 투자를 할 때 PIRI,
PIRI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이야기, 요거 바로 요게 되겠죠. 요거 내용이 갖다 얘기하는데 요걸 풀어놓은 내용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얼마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PIRI를 이야기해서 프로테이지를 11%다 이랬는데, 만약 이걸 갖다가 숫자로 푼다면 800원의 이익을 갖다 얻을 수 있다. 왜? 많은 투자에 PI에다 RI를 갖다 곱했으니까 800원이 되고, 여기도 만원에다가 액면가에다가 0.65에다가 0.6을 곱하니까 300원이 되더라. 그럼 궁극은 만원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얼마냐? 이 두 가지 1100원이 되겠네요. 요게 바로 동그라미 하나가 더 들어갔네요. 1100원이 되죠. 만원분의 1100원이니까 뭐가 되느냐? 우리가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바로 11%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11%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는 이해하는데, 이건 바로 위험하에 PIRI, 바로 위험하에 투자를 얘기하죠. 그럼 한 단계 더 나갔을 때 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상충하라 그랬죠. 상충하는 게임 이론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바로 옵션, 선물, 스왑, 옵션, 선물, 스왑,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냐? 바로 여러분들 상충하, 게임이다 이거죠. 그래서 옵션이다, 선물이다, 스왑이다, 이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가맹거래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아야 되죠. 옵션은 어떤 거냐? 바로 주식을 갖다가 살 권리, 사는 게 아니라 살 권리.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콜 옵션은 살 권리지만 풋 옵션은 뭐가 되느냐? 팔 권리. 그래서 현찰을 다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권리만 사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많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한 것 같죠? 이런 걸 갖다 콜 옵션, 풋 옵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선물이다 그럴 땐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외국과의 뭐가 되느냐? 거래에서 뭐 살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귀금속이라든가 농산물, 공산물에 대하여 지금 현재 직접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격을 갖다 서로 주고받고 사면서, 여기는 증거금을 걸어놓고 매일매일 결제합니다. 불리한 사람 통장에서 유리한 사람 통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며 차액을 결제하는 형태를 취하는 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일종의 하나의 선물의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옵션, 선물, 스왑이 있는데, 스왑은 외환을 얘기합니다. 외환을 현재의 가격으로 사고 팔 때 언제에 가서 미래에 가서 이런 조건으로 얘들은 다시 서로 팔고 사겠다, 거꾸로 역방향으로 가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죠. 현재는 내가 사지만 그때는 팔아주겠다, 이런 조건, 소위 팔고 사는 걸 바꾸는 내용을 우리가 선물, 일종의 옵션, 선물, 스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하는데, 이 스왑이 바로 상충하의 의사결정을 나타낸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내용까지도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로 설명을 드리며, 재무관리까지 우리가 굉장히 어디든지 꼼꼼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래 시험은 보통 뭐 1, 2회 해가지고 그냥 후딱 끝내는데, 선생님은 문제를 풀어가며 또 해석을 하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경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1차에서는 경영 통과가 되지 않으면 뭐 경제법, 민법을 어느 정도 해도 다 탈락됩니다. 결정은 뭐죠? 가맹거래사의 결정 1차는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경영학이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를 하고 좀 넓게, 폭넓게 공부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되며, 우리는 앞으로 3교시 3강, 4강까지 강의를 좀 늘리며 하나하나를 갖다 좀 심도 있게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고, 또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다음 이제 여러분들 99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역시 3교시, 4교시까지 꼼꼼히 우리가 따져가며 좀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